안녕하세요. 예순을 넘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앞에 섭니다. 분명히 익숙한 얼굴인데 낯섭니다. 주름은 생각보다 깊고 머리는 어느새 희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얼굴을 보며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매출, 자산, 순위, 성과 같은 숫자들이 흐릿해집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눈빛입니다. 그 눈이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행복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말을 잃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막연해집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웠고 자리를 만들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했느냐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평생 뭘 위해 그렇게 달려온 걸까요? 예순이라는 나이는 숫자로 평가받던 인생에서 내려와 질로 심판받는 나이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는 숫자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이 질문들은 명확했고 답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그 질문들이 힘을 잃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질문들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편안한가? 나는 외롭지 않은가?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이 질문들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느낌으로만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느낌은 숨길 수 없고 거짓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길게 보냅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과거가 올라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달렸을까?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질문은 많지만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대화만 있습니다. 이 대화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나야 하는 관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더라는 질문으로 살았습니다. 더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사회도 그 질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성공 사례, 억대 연봉, 조기 은퇴, 초고속 성장 스토리들은 속도를 미덕으로 만들었습니다. 빠르면 옳고 느리면 실패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 얼마나 더, 대신 어떻게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이 질문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이라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관계와 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반복해서 공개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뤘던 것,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였던 것, 이런 후회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그 무게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돌아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익숙한 게 편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삶의 구조가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시간을 조금 더 흘려보냈을 뿐 질문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70, 80이 되었을 때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왜 그때 멈추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나를 보지 않았을까? 체력도, 의지도, 시간도 줄어든 뒤에 드는 후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선 당신입니다. 그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친 얼굴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얼굴입니까?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적어도 30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았고 그 방식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왔고 숫자가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은 존재하지 않았고 휴가는 사치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속도뿐이었습니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사회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겼고 저는 가장 빨랐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매출도 빨랐고 인정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4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방해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조차 데이터처럼 다뤘습니다.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늘 긴장돼 있었고 직원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존경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었는데 말입니다. 50대에 저는 절정에 있었습니다. 결정권도 영향력도 지배력도 모두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앞에서 쉽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리더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저는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이 가빴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진단은 심근경색 초기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숫자 보고서보다 더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이 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느낌, 아무도 없는 느낌,
휴대전화를 들고 명단을 넘겼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가족,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친구, 누가 친구였는지 잠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동료,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회사는 키웠고 숫자는 만들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성과를 위해, 성공을 위해, 회사를 위해 저 자신을 지어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동시에 분노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을까? 왜 돌아보지 않았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돌아보면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용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 나 자신과 마주하기 두려워 도망친 30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나를 마주하겠다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그 질문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그때부터 제 인생을 다시 분해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분명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 가능한 자산입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고 줄었다가도 늘어납니다.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직함을 내려놓아도 또 다른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을 걸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산은 전혀 다릅니다. 교환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시간, 관계, 건강, 이것들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대신 쓸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이 차이를 모릅니다. 아니, 알더라도 무시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관계는 나중에 복구할 수 있다고 믿고, 건강은 조금 희생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환이 아니라 소진이었다는 것을. 특히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통장처럼 다룹니다. 관리하고 배분하고 효율을 따집니다. 오늘 아낀 시간이 내일의 여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통장이 아니라 모래시계입니다. 흘러내릴 뿐 저축되지 않습니다. 제가 50대에 한 계산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회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재봤습니다. 평균 9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면 약이 300시간, 5년이면 10,000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10,000시간 동안 저는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보고 숫자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10,000시간은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그때 아들과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니 1년에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4, 5일 정도였습니다. 5년을 합쳐도 보름 남짓입니다. 그 보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과 저는 어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만 시간의 회의와 보름의 아들.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선택은 분명했고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 모래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정원처럼 관리하려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심고 불필요한 사람은 뽑아내고 효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명함은 쌓이지만 외로움은 줄지 않습니다. 관계는 정원이 아니라 숲이기 때문입니다. 숲은 설계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자라납니다.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제가 70이 되어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거의 6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6학년 때 기억나냐? 놀랍게도 그 순간 모든 장면이 살아났습니다. 햇살, 웃음, 그때의 공기까지. 반면 작년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숲이었고 어느 쪽이 정원이었는지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건강은 자산이 아니라 빚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그 빚을 마구 늘립니다.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몸은 참고 견디지만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자는 복리로부터 옵니다. 저는 63세 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신장은 30년치 밤샘 값을 요구했고 허리는 20년 운동하지 않은 값을 요구했습니다. 한꺼번에 온 청구서는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 건강,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명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달음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깨달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춥니다. 아, 맞는 말이네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경계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딱 1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협상 불가입니다. 회사도 가족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쓰지도 않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숨쉬고 생각하고 멈춥니다. 생산성은 제로입니다. 효율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평생 효율과 성과에 쫓겨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고 3주가 지나자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원을 3개 그렸습니다. 가장 안쪽 원에는 나 없이 못 사는 사람, 혹은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사는 사람을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명, 많아야 5명. 이 숫자가 제 진짜 부였습니다. 중간 원에는 계절처럼 만나는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봐도 편안한 사람들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바깥 원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는 하지만 깊이 들어갈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쪽 원 사람들에게 시간을 집중하기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연결하기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좋고 차 한 잔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잔인한 선택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웠습니다. 연락처에서 지우고 SNS에서도 지웠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서로 지워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해에만 500명을 정리했고 남은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엔 개운했고 3달 뒤엔 가벼웠으며 6달 뒤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18명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3번째는 몸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몸과 계약한다. 그리고 딱 3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점심 후, 20분 눈 감기, 밤 10시 취침, 운동도 식단도 영양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리듬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히자 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졌고 몸이 뻐근하면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단 하나 예외는 없었습니다. 휴일에도 여행 중에도 동일했습니다. 단 하루의 예외가 습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며 1년을 보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없었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고 더 또렷해졌고 무엇보다 평온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채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비우는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비움이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지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고 더 쥐어야 불안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손이 항상 꽉 쥐어져 있습니다. 돈, 명예, 역할, 기대, 체면. 그런데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저는 70이 넘어서야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70이 되었을 때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절반을 팔았고 그중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하십니까? 자식들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쥐지 않는 법, 흐르게 두는 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기부를 하고 난 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해진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은 기분, 오래된 빚을 갚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하늘이 보였고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보고서와 성과와 권력만 봤습니다. 정작 세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놓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풍요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께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내가 놓을 것 하나,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모임 하나,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 의미 없이 반복하는 습관 하나, 그리고 내일 실행하십시오. 취소하고 거절하고 끊으십시오. 그것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 있는가? 물은 막히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쌓아두면 썩고 나누면 맑아집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는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돌도 흙도 나뭇잎도 내려놓으며 결국 바다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에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비워질수록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60을 넘으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젊은 날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바꿔야 할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반전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